아버지의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던 조폭들을 지구에서 삭제시켜버렸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작은 병실, 희미한 냄새, 그리고 늘 그랬듯 고요하게 들려오는 모니터의 비품이 마치 이 공간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표처럼 들려왔습니다. 의사 말로는 뇌출혈 직후 빠르게 이송된 덕분에 생명은 건졌지만 의식 회복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루 3번 수액을 갈고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리고 약속이라도 한 듯 3시간 간격으로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다 휴직 중인지, 왜 혼자 병실에 틀어박혀 있는지를요. 의사는 저를 젊은 간병인쯤으로 봤고, 병원장은 입원 수속 서류에서 제 직업란에 적힌 군 문자를 보곤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날 오후 3시 40분 낯선 발소리가 병실 복도에 퍼졌을 때였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걸음, 하지만 너무 느긋하지도 않았던 리듬. 군 시절 정찰 중 접근하는 타인의 보폭만으로도 위협을 가늠하던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커튼 너머 병실 문이 아주 살짝 열렸고 문틈 사이로 수트 차림의 남자 둘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맞다니까. 딸이 간병 중이래. 지금 처리하면 반은 받아내지. 이상했습니다. 치료비 독촉이라면 병원 행정실에서 왔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말엔 채권자 특유의 냄새가 섞여 있었고 그 말투엔 의도된 무시와 습관화된 폭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가까이 다가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 남자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엔 낯선 여성을 마주한 당황보다 상대를 얕잡아보는 익숙함이 더 먼저 올라왔습니다. 간병인이세요? 가족분은 언제쯤? 가족입니다. 제가 짧게 끊어 말하자 그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웃음기 섞인 말이 흘렀습니다. 아, 따님이시구나. 그럼 어르신 대신 얘기 좀 나눌 수 있겠네요. 그 말 뒤에 그는 바지 안쪽에서 채권 서류를 꺼내듯한 제스처를 취했고 그 순간 제 눈은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 근육을 살폈습니다. 신장 180 초반, 체중 90, 전후, 오른손 약지 굳은 살, 과거, 격투 흔적과 주먹을 쓰는 사람의 습관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병실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말을 못 하십니다. 대신 저는 모든 걸 기억합니다. 그들의 눈빛이 처음으로 잠시 멈췄고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내가 다시 군인이 되어야 할 시간이 왔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척하며 병실 근처 가장 어두운 복도 구간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게 그들 방식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눈빛을 피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내가 그들을 피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그들 자신도 곧 알게 될 겁니다. 밤 10시 15분 간병인 교대가 끝난 시간, 조용한 병동에 간헐적으로 심전도음만 흐르고 병실 간불이 하나둘 꺼져가던 그때 그 둘은 병실 뒤편 복도 쪽 공용 흡연실 앞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하나는 혼잣말로 전화 받는 척, 다른 하나는 문 옆에서 지켜보듯 앉아 있었습니다. 감시냐, 도발이냐, 둘 다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쓰고 있던 얇은 외투를 벗어 한 손에 감았습니다. 팔의 회전과 흡착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한 익숙한 전투 전 준비 동작이었고 그 순간부터 제 호흡은 아주 천천히 훈련장에서 수없이 연습하던 리듬으로 돌아갔습니다. 조명이 약한 복도 구간, 의도적으로 사각을 만들기 위해 CCTV가 꺾인 각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다가오는 걸 몰랐습니다. 아니, 설마 그럴 거라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밤에 또 왜 나오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왼손으로 그의 손목을 꺾어 문틀에 고정시키고 오른손에 감아둔 외투 끝을 그의 목 뒤로 넘겨 3초 만에 호흡을 차단했습니다. 그의 몸이 버둥대다 무릎이 꺾이고 저는 귓가에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첫 번째 경고입니다. 다음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가 쓰러졌고 뒤편에서 놀란 듯 달려오던 두 번째 남자도 이미 상황 판단이 끝난 눈빛이었습니다. 뭐하는 누구시? 저는 그의 눈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 속에서 처음으로 겁이란 감정이 피어나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건 빠르게 퍼져나가는 균열이었고 사람을 무너지게 만드는 건 항상 처음 들이마신 두려움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뒤로 물러났고 잠시 뒤 병원 엘리베이터 안에 그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복도 끝 쓰러진 남자의 손에 작은 메모지를 하나 쥐어주고 돌아왔습니다. 그 메모엔 단 4글자 곁을 지켜 병실 문을 닫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여전히 숨소리조차 고르게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병실은 다시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려. 그날 새벽 복도는 평소보다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들은 말끝을 아꼈고 밤을 넘긴 가족들도 눈빛으로만 인사하고 지나갔습니다. 무언가가 지나갔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법입니다. 그 남자는 병원에 다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친 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고 그걸로 끝이라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류의 사람은 절대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단지 잠시 물러날 뿐입니다. 새벽 4시 15분 복도 끝 간접등만 켜져 있던 시간 저는 병원 3층 간이 발코니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구석 어둠 속에 멈춰 있던 검은 벤 차량이 엔진을 천천히 켰습니다. 운전석 쪽 불빛에 비친 얼굴은 그날 저를 끝까지 쳐다보지 못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병원을 빠져나가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잠시 숨었다가 다시 돌아오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가 차량에서 내리던 순간 저는 이미 주차장 계단 끝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군 시절 수색 작전에서 익혔던 철제 계단 진동 없이 걷는 법은 이런 순간을 위해 몸에 남아있던 기술이었습니다. 차량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며 바닥 그림자를 확인했고 그의 뒤편 3m 거리를 유지한 채 목소리 없이 멈춰 섰습니다. 그가 흠칫 몸을 돌리려는 찰나 저는 뒤에서 그를 향해 자세 제압 각도를 잡았습니다. 왼손은 어깨를 눌러 균형을 무너뜨리고 오른손은 팔꿈치 안쪽을 꺾어 의식적인 저항을 막았습니다. 뭐야? 뭐하는 젠장? 당신 뭐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차량 앞쪽 철제 벤치에 밀어붙이고 손목을 잡은 채 조용히 귓가에 말했습니다. 기억하시죠? 707은 누굴 제압할 땐 말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의 숨소리가 끊기지 않을 만큼만, 공포가 의식을 완전히 덮지 않을 만큼만 아주 정확한 각도로 힘을 조절했습니다. 그건 복수라기보다는 경고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가 주저앉자 저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 사진첩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병원 병실 앞에서 그가 제 아버지를 찍은 듯한 불법 사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전부 삭제한 뒤 휴대폰을 차량 본네트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돌아설 때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는 것도 비명을 지르는 것도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닥에 주저앉은 채 다시는
병원에 들어오지 않을 것처럼 고개를 깊이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 3층 경실 복도를 따라 걸어 들어왔습니다. 백색 등 아래 아버지의 호흡은 여전히 고르고 그가 움켜쥔 오른손은 아주 미세하게 전보다 더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좀 더 조심스럽고 정중한 얼굴로 병원이라는 공간이 가진 특유의 망각과 익명성을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점심시간을 조금 넘긴 오후 복도 끝 경실 앞에 낯선 얼굴이 하나 보였습니다. 빨간 스웨터에 병원 식판을 들고 앉아 있었고 이름표에는 김성재 보호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럴듯한 태도로 간호사에게 미소를 건네며 식사 시간 맞춰왔다고 말하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어딘가 지나치게 익숙했습니다. 제 감각은 늘 그렇듯 상대의 표정보단 손동작과 발에 무게 중심을 먼저 읽었습니다. 그 남자의 걸음걸이는 아픈 가족을 걱정하는 사람이 내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 위치를 파악하려는 사람, 그리고 상황이 오기만을 견디는 사람의 리듬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앉아있던 복도 의자 건너편 자동 판매기 옆벽에 조용히 기대 섰습니다. 서로 몇 번 눈이 마주쳤고 그는 알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여긴 햇살이 잘 안 들어서 답답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나는 이미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굳이 말로 전하지 않아도 그는 직감적으로 알아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오후 3시 병원 식당 앞에서 제게 먼저 말을 건 그 순간에 균열로 드러났습니다. 혹시 308호실 간병인 맞죠? 얼굴이 눈에 익어서요. 직접 오신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질문으로 답했을 때 그는 잠시 침묵했고 곧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은 소리로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우린 그냥 절차대로 얘기하려는 겁니다. 그 이상은 원치 않아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역시 앞선 사람의 실종을 알고 있었고 지금 이 접근은 대화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시도라는 것을. 그는 그날 오후 병원 밖을 나서며 누군가에게 짧은 전화 한 통을 남겼습니다. 더는 안 됩니다. 이 여자는 그 말 뒤에 숨소리는 흔들렸고 주차장 CCTV에는 그의 차량이 병원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마지막 장면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 차량은 병원 응급 출입로 뒤편 골목 차광 유리 안에서 조용히 버려진 채 발견됩니다. 사람은 없었고 조수석에는 그가 달고 있던 병원 보호자 이름표가 의도적으로 접힌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이름은 보호자 명단에서도 사라졌고 병원 내부에서는 아무도 그 남자의 방문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버지의 수액을 갈아들이며 창밖 하늘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흘렀고 그 위로 느껴지지 않는 바람이 조용히 병실 안을 통과해 지나갔습니다. 그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음이 오고 있음을 조용히 알려주는 기류였습니다. 사람은 놀랍도록 쉽게 하얀 가운을 믿습니다. 목에 청진기를 걸고 전문 용어 몇 마디만 뱉으면 대부분은 질문도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들이 이번엔 의사의 얼굴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낮 12시 30분 아버지의 진료차 CT실로 이동하던 길 저는 그를 처음 봤습니다. 너무 깨끗한 가운, 신발에 묻지 않은 먼지, 무심한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긴장된 동공. 그는 마취과 협진을 명분으로 응급실과 연계된 마취실 쪽을 출입하고 있었고 단 한 번도 간호사나 전공의에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관찰자는 시선을 피하는 법부터 배운 사람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복도에 카트를 비워두고 그가 마취실로 향하는 루트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매일 정해진 시각, 누구의 호출도 없이 직접 마취실을 점검하는 척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제가 먼저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취실은 소독약 냄새에 눌려 정적이 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벽면 수납장, 마취가스 공급구, 그리고 CCTV 사각지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설계된 구역, 응급상황 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한 그 좁은 틈에 저는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예정된 시각에 문을 열고 들어왔고 서류를 뒤적이는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뒤에서 그의 왼쪽 손목을 꺾고 오른쪽 팔꿈치를 반대로 당겨 그의 몸을 의료용 침대 쪽으로 눕히듯 밀어붙였습니다. 뭐야 누구? 젠장, 진짜 의사라면 지금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낮은 톤으로 말하자 그는 저를 올려다보며 숨을 참았습니다. 눈동자가 처음으로 멈췄고 자신이 이 공간 안에서 가장 무방비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은 듯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병원명으로 발급된 가짜 신분증을 들이밀고 뒷면을 가리켰습니다. 번호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고 잠시 후 저는 그의 입가에 소형거즈를 댔고 단 몇 초간만 압박한 뒤 손을 뗐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지는 않았지만 움직이지 않았고 그 상태 그대로 마취실 안 의자에 환자 대기 명단 파일을 덮어둔 채 두었습니다. 저는 병원 내 경비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조용히 쪽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그 쪽지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 환자 아닙니다. 그날 밤 그는 병원 외곽 응급 출입구에서 이송 기록 없이 혼자 퇴장하는 모습만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병원 직원 식당의 식판 위에는 하얀 마취용 마스크 하나가 밥그릇 대신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걸 치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걸 보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병실 복도에 간병인들이 한 명씩 모였습니다. 밤을 샌 얼굴, 늘어진 티셔츠, 그리고 그 속에 한 사람, 너무 깨끗한 사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허리에 손을 올리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지 않는 그 간병인은 오전 6시 제 아버지 병실 근처의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간병인 센터에서 파견됐다고 말했지만 담당 간호사는 그런 요청을 넣지 않았습니다. 전날까지 병실 출입 기록에 없던 이름이 그날 갑자기 보호자 대기 명단에 올라왔다는 사실이 가장 먼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명찰을 달고 있었지만 그 안엔 사진도 없고 병원 코드도 누락된 빈칸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실수라 했겠지만 저는 그걸 허락되지 않은 진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후 회진이 끝난 뒤 그는 식판 수거를 돕겠다며 자연스럽게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문 안으로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는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게 아니라 저를 떠보러 온 것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상태 많이 좋아지셨다면서요. 곧 퇴원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 말 속에 담긴 뉘앙스는 명확했습니다. 쉴 수 있는 시간이 끝났으니 이제 대가를 내놓으라는 말. 저는 미소 대신 질문으로 되받았습니다. 간병 경력은 몇 년이세요? 그는 잠시 당황한 듯 눈을 피했고 어머니 병간호하면서 좀 했어요라는 전형적인 대답을 꺼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병원 근무자 기록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내부 식별 코드로 확인한 결과 그 남자가 제시한 명찰 번호는 이미 2년 전에 퇴직한 여성 간병인의 코드였습니다. 다음 단계는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사용하던 탈의실 옷장 안에 있던 가방, 그 속엔 병원 내부 도면 일부와 제가 간병하는 병실의 CCTV 사각 범위를 표시한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계획된 동선 파악이었고 누구에게 보여줘도
설명이 안 되는 증거였습니다. 새벽 2시 그는 다시 병실 복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름표도 근무 기록도 사라졌고 함께 있던 다른 간병인들조차 그런 사람 있었나요? 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병원 시스템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완전히 지워진 시각은 새벽 2시 43분. 담당 행정직원마저 이상하게 기록이 날아갔다며 당황해했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날 새벽 조금 차가운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백색 조명 아래 아버지의 눈꺼풀이 처음으로 아주 살짝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아마 제 손의 체온을 알아봤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침대 곁엔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나를 제외하고는 병원장실에 사람이 드나드는 건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문 앞에서 웅성거리던 행정 직원들의 눈빛이 무언가 평소와는 다른 긴장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얀 와이셔츠에 어울리지 않는 금팔찌, 그리고 복도 끝까지 따라오는 담배 냄새. 조직의 리더가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마치 정중한 방문자처럼 정문을 통해 들어와 로비를 지나 VIP 병동을 둘러본 후 마지막엔 병원장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들고 온 건 병원에 후원하겠다는 명목의 봉투였습니다. 병원장은 그 자리에 저를 함께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이 병원을 지키고 있는지를. 병원장실 문을 열자 그 남자가 앉아있던 가죽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따님 되시죠?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흰 봉투가 들려 있었고 테이블 위엔 이미 두 번째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장에게는 기부금, 그리고 저에겐 합의금의 포장지였습니다. 아버님 치료 잘 받으시려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돕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치료는 병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하자 그의 표정에서 미소가 잠시 사라졌습니다. 아가씨,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건 서로 얼굴 붉히면 안 좋은 거니까. 그 순간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식별표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군번 대신 인식 코드로만 적힌 707 작전지원부대 시절의 금속 태그. 그는 처음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하다가 그 위에 새겨진 숫자들을 읽고는 얼굴에서 표정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여길 걸어 들어왔다는 건 나와 게임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병원장은 자리를 피했고 방 안엔 저와 그 단 사람만 남았습니다. 조용히 마주 앉은 그 공간에서 그는 말수를 줄였고 이전과는 달리 상대를 가늠하는 눈빛으로 저를 훑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다 정리하겠다는 겁니까? 진짜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저는 그의 봉투를 바라보다 그 위에 손을 얹고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이미 정리 중입니다. 당신만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가 들고 온 봉투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걸 그대로 밀어 돌려놓은 뒤 저는 병원장실 문을 조용히 열고 나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건 개인의 복수를 넘어 이 병원 전체가 내 작전 구역이 되었다는 것을 그 역시 느꼈을 겁니다. 다음 날 오전 그는 병원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엔 분명히 불쾌함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친구 뒷배가 있습니까? 괜히 감싸다 병원 쪽에 불똥 튀는 일은 없게 하시죠. 병원장은 침묵했고 그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는 듯 짧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 친구, 제가 예전에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고 그날
오후 3시 조용히 다시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이전과 달리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올라 병동복도를 지나 옥상으로 이어지는 비상구 문을 열고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옥상 위 햇볕이 수직으로 떨어지고 멀리선 정수기 기계 소음만이 바람처럼 흘렀습니다. 그는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이려다 바닥에 뭔가 작은 금속성 물체가 놓여 있는 걸 봤습니다. 그건 군번줄, 그리고 그 위엔 실종자 처리 프로토콜이 적힌 작전 교범 일부를 프린트한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등을 돌렸고 그곳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이건 협박입니까? 협박이었으면 당신은 지금 이 자리까지 못 올라왔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며 그와 마주 섰습니다. 이제는 모든 가면을 벗고 그가 내 아버지를 병상 앞에서 모욕했던 그 순간의 대가를 받아낼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손을 움찔하자 이미 등 뒤 계단 쪽에서 병원 경비 인력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고 복도 안에서 병원장이 조용히 전화를 걸며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 폐쇄구역입니다. 외부인은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조폭 리더는 주변을 둘러보았고 작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끝까지 끌고 가겠다? 여기서 무슨 짓을 할 건데?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한 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한 문장만을 입술 사이로 흘렸습니다. 당신 이름 이제 어디에도 안 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그는 반사적으로 제게 손을 뻗었지만 그보다 빠르게 저는 그의 균형을 무너뜨려 등을 밀어 철제 난간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그는 쓰러졌고 지금껏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진짜 공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등을 돌리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그가 다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제 더는 일어날 이유도 잃었을 겁니다. 옥상 문을 닫으며 저는 마지막으로 병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병원엔 그들의 그림자 하나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병원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의 발걸음은 조용했고 식판을 나르던 직원도 눈을 한번 마주치곤 고개만 숙였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밤 병원 옥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병원장이 VIP 출입 기록을 조용히 삭제했는지, 그리고 왜 더는 그 남자가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해. 병실 창문으로 햇살이 흘러들었고 그 빛 아래서 아버지의 손가락이 처음으로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말을 대신한 신호 같았습니다. 이제 됐다고, 잘했다고, 그리고 기다렸노라고. 그날 오후 지역 뉴스에 작은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지역 조직폭력배 A씨 불법 채권 추징 혐의로 경찰 수사 착수. 기사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사진도 없었고 사건 관계자도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떤 사람들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만 암시하는 이상하리만큼 조심스러운 기사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 근처에 붙어있던 이전 조폭 소유 건물의 간판이 철거됐습니다. 거긴 작은 약국이 생길 예정이라 했고 그 전까진 유흥업소였다는 사실을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줄어들수록 그들이 저지른 행위도 함께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워낸 것이라는 거려. 그리고 그 작업은 아무 말 없이 한 걸음씩 밟아간 제 복수의 전 과정이자 의무였습니다. 병원장은 더 이상 제게 묻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입원 기간 연장도
행정 절차 없이 조용히 처리됐고 모든 직원은 그 방은 손대지 말라는 말 없는 안목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마주친 몇몇 간호사들은 제게 조용히 목례를 했고 눈빛엔 어렴풋이 존중과 조심스러움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누구도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지만 이 병원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흘러갔고 조직은 무너졌고 이름은 사라졌으며 그리고 저는 아버지 곁에서 다시 고요를 지켜냈습니다. 꽃은 매일 바뀌지 않았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버지는 눈을 떴고 저를 오래 바라보며 입술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그 침묵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데까지 정확히 30일, 한 달이 걸렸습니다. 병원장의 배려로 아버지는 병원 내 작은 산책로를 낮마다 잠시 걸을 수 있었고 저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백구를 불러 무릎에 얼굴을 묻게 했습니다. 진돗개 백구는 병실 내 모든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조용히 다가오는 사람에겐 꼬리를 흔들었고 눈을 피하는 사람에겐 울지도 짖지도 않은 채 가만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 아이는 저처럼 말 대신 기억으로 판단하는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병원 식당 앞 벤치에서 한 아주머니가 백구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참 조용하네. 사람보다 낫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구의 귀를 조용히 만지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보다 나을 때가 있죠. 특히 사람을 많이 겪은 개라면. 이후로 병원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저를 향한 시선은 줄었고 누구도 병실 번호를 묻지 않았으며 간호사들마저 308호는 건들지 말라는 식의 비공식적 수칙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조직의 흔적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겐 기록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으며 단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천천히 잊혀져가는 흔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제 손으로 지운 것이라는 걸. 어느 늦은 오후 진료일지를 정리하다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그 안엔 대리 간병 신청 취소 보호자 직접 간병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그대로 찢지 않고 가방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그리고 병실로 돌아가 아버지의 이불을 덮으며 백구를 발치에 눕혔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처음으로 꿈을 꾸듯 짧은 숨소리를 냈고 저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그 곁을 지켰습니다. 어쩌면 복수란 이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돌려놓고 마지막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살아내는 것.